동양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운하도시 중국의 수저우. 제2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회의가 열린 이곳에서 지난 1일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나란히 지정됐습니다. 고구려 유적이 우리만이 아닌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발전된 강국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설계와 재능을 우리 현 인민들이 계승하고 있다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더 높이 간직하게 됩니다.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북한의 고구려 유적은 16개의 벽화가 포함된 63개의 고구려 고분.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은 물론 당시 사람들의 높은 예술 수준과 정신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700여 년 동안 대륙을 호령하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 고구려가 이제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반만년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고구려가 가장 강력하고 찬란한 시대였음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고구려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이면에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존재합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들도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여기에는 오녀산성, 국내성, 장군총, 광개토왕비 등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적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계기로 고구려를 둘러싼 한중 간의 역사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2일 중국의 유력 일간지인 환구시보에 실린 고구려 사라진 고대 문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고구려 역사를 외국사로만 보아왔지만 이것은 오해다. 고구려는 서한부터 수당 시기까지 우리나라 동북 지역에 존재했던 변강 정권의 하나다.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된 이후 환구시보는 물론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이렇게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동안 고구려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온 중국이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자신들의 논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것인데요. 고구려사를 지키기 위한 남북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구려의 700년 역사가 분명 우리 한민족의 역사이며 한반도가 그 역사의 중심이었다는 흔적을 찾아 지난달 KBS는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 평양과 고구려 고분군을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북한과 공동으로 제작한 KBS 스페셜 고구려의 부활. 그 첫 편인 오늘은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빛낸 수도 평양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평양 시간인
14시 15분입니다. 취재팀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것은 지난달 8일. 한반도에 남은 고구려의 숨결을 찾는 열흘간의 여정이 시작됐다. 북한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취재에는 오랫동안 고구려를 연구해온 3명의 교수가 동행했다. 첫 일정은 남과 북의 공동회의. 양측의 취재팀과 역사학자들이 함께 모여 이번 취재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뭐 벽화의 문양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제품을 창작사가 된 데서 제품을 만든 것입니다.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고 제한된 여건 속에서 절충안을 찾는 자리.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세 번째는 주황 텔레비전의 벽화 자료. 그거는 우리 알아봅시다. 주황 텔레비전에서 그 자료. 우리가 이번에 찍는 거 외에 서양 몇 시간의 회의를 거친 끝에 어렵사리 촬영할 장소와 내용이 정해졌다. 오랫동안 단절돼 있긴 했지만 남북한 역사의 뿌리는 하나임을 확인하는 여정. 취재 장소로 이동하면서 만난 평양 사람들의 모습은 더없이 친근하다. 취재팀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평양 시내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주체탑. 1955년부터 평양을 복구 건설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먼저 복구 건설한 지역입니다. 동평양이요? 네, 그렇습니다. 주체탑에서 내려다 보이는 평양 시내. 북한 제1의 도시답게 현대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이곳엔 아직도 1500년 전 고구려인들의 삶과 역사가 곳곳에 남아있다. 취재팀은 우선 고구려의 마지막 도성이었던 평양성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대동강변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대동문. 평양성 내성의 동문이다.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의 대동문은 평양성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내성의 성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펴진 것처럼 됐죠. 조선 건물에 원래 그 양옆이 기둥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듯이 됐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이게 다 잘라버려서 좀 변형된 겁니다. 아 이게 낮아져. 예. 양쪽이 좀 약간 예. 대동문은 고려와 조선을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개축을 거듭해왔다.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다양한 모양의 주춧돌은 1500년 세월의 변화를 보여주는 듯하다. 고구려 때 동문으로서 세워졌다가 그 이후에 계속 그 여러 차례 다시 고쳐졌고 1011년에 한번 그 화재 났던 거 있고 그 리조 시기 와서는 1624년부터 1630년대경까지 평양성 전마쪽으로 다 중수할 때 그때 다시 그 축대랑 고쳐졌습니다. 오랜 세월과 전쟁을 거치면서 무너지고 다시 쌓기를 여러 차례. 그러나 대동문의 기초는 고구려의 것이라고 한다. 이게 쫙 들어갔죠 이게. 지금 이렇게 대보면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됐다는 거. 예. 약간 쐐기골. 예, 여기도 지금 쐐기골로 해서 쑥 들어갔죠 이렇게. 이 문을 조선시대 개축을 했지만 돌은 고구려 때 성돌을 쌓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려 이후는 이처럼 고구려 성돌을 깎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고구려의 성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구려 성돌을 그대로 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동문 앞으로 500m가량 이어진 성벽은 잘 다듬은 쐐기골의 돌을 가지런히 쌓아 올린 고구려의 전형적인 성벽이다. 성벽 앞으로는 대동강이 흐르고 있다. 평양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동강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자연 해자의 역할을 한다. 성의 북쪽은 금수산의 험준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깊숙한 봉우리에 을밀대가 있다.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이라는 을밀대 역시 평양성의 일부다. 평양 팔경의 하나로 찾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다는 을밀대. 고구려 시대에는 평양성의 중요한 군사시설이었다. 평양성 내성에서 북장대입니다. 그 전투 지휘하는 지휘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여기 높으니까 여기서 그 전투하는 거 지휘하고 정황도 살피고 그렇게 합니다. 고구려의 뛰어난 축성수를 자랑하듯 우뚝 솟아있는 을밀대. 이곳에 서면 사방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성이라고도 불렸다. 평양성의 북쪽에서 침입해오는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성을 방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평양성의 흔적은 도심 한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다. 고구려 시대 평양성의 외성지역에 해당했던 이곳엔 마치 자그마한 산봉우리처럼 우뚝 솟아있는 성의 흔적이 있다. 겉으론 토성처럼 보이지만 돌로 만든 성벽 위에 흙을 쌓은 혼축성으로 원래 높이는 7에서 9m에 이르렀다고 한다. 북한 역사학의 최고 권위기관인 사회과학원에 보관돼 있는 평양지도. 1917년에 제작된 것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지도상이 잘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성벽이 대동문인데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지도상을 보면 그 아래쪽 서쪽으로 해서부터 쭉 돌을 쌓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동쪽과 서쪽엔 대동강과 보통강을 자연 해자로 두고 북쪽은 금수산이 버티고 있는 서평양. 마치 긴 자루처럼 생긴 이 지역 전체를 빙 둘러싸은 것이 평양성이다. 성의 내부는 4개의 구획으로 나뉘는데 중심엔 왕궁이 위치한 내성이 있고 주변으로 왕궁을 보호하는 북성, 관청이 들어선 중성,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사는 외성이 있었다. 평양성 북쪽에 자리한 금수산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면 평양 최고의 절경이라는 모란봉이 나타난다. 평양성 북성의 장대인 최승대는 그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 서서 고구려의 군사들은 도성을 넘보는 적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평양성은 이렇게 변함없는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평양성이 둘레성이 16km이고 또 그 안에 여러 겹으로 막은 성 길이까지 총 합하면 23k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국의 장안성이 이제 크다고 하는데 그 16km이고 또 그러나 평양성은 그보다 더 큰 23km로서 당시로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 세계 최대의 대도시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강이 흐르는 드넓은 평야가 있고 북쪽엔 금수산의 험준한 절벽이 솟아있는 천혜의 지형. 이곳에 자리 잡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이었다. 도시 외곽과 내부에 겹겹이 쌓은 성벽이 당대 최대의 규모를 자랑했던 평양성은 동아시아 최강의 제국 고구려의 상징이었다. 자, 어떻습니까? 환인의 오녀산성, 집안의 국내성에 이어 고구려의 세 번째 수도였던 평양성. 연인원 400만 명이 무려 42년에 걸쳐서 쌓았다고 하니 그야말로 국가의 대역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15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평양성은 이렇게 고구려 시대의 위용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요. 평양으로의 천도를 단행한 것은
고구려의 20대 왕인 장수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천도는 장수왕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선대인 광개토대왕 때부터 철저한 계획과 꾸준한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평양천도였는데요. 고구려 시대 가장 위대한 군주였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이 두 왕이 평양천도를 추진한 이유와 그 준비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평양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룡악산. 그 중턱에 작은 암자 버분암이 있다. 버분암은 평양에 몇 남아있지 않은 불교 유적 중 하나다. 암자치고는 제법 큰 규모인 건물은 조선시대 중엽에 재건된 것이지만 버분암은 무려 16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런 절들도 다 없었어요. 그나라에 다 깨뜨렸거든요. 여기 버분암 중수비가 원래 있었어요. 전쟁 시기 파괴됐는데 그 중수비암은 고구려 때 평양에 394년에 구사를 지을 때 영맹사의 암자로서 이게 건설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분암의 본사인 영명사를 비롯한 9개 사찰의 건립. 학자들은 이를 평양천도를 위한 광개토대왕의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이 구사건립이라는 것은 고구려왕 때부터 이 평양으로의 천도가 단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광개토왕대의 움직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불교적인 분위기가 평양에는 뚜렷이 있지 않았는데 평양에 구사를 건립해서 불교적인 분위기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 분위기 속에서 국가의 수도를 옮기고 왕권의 위상을 새롭게 한다. 아마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영토 확장을 이뤘던 광개토대왕. 뛰어난 정복군주였던 그가 천도를 계획한 배경엔 국가의 외적 팽창에 걸맞는 보다 강력한 왕권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 이 고구려가 국가 영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 중국의 그 남북쪽 국가들처럼 이제 왕권의 위상을 극히 강화할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전통의 힘이 강하게 남아있는 국내성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새로운 어떤 도시를 만들어서 수도를 옮기게 되면 왕실 중심으로 전체적인 그 지배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평양시 외곽에 있는 동명왕릉 역시 평양천도의 목적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증거다.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이 능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고구려의 무덤 양식인 기단식 봉토 석실분이다. 평양천도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천도의 즈음에 평양의 시조의 왕릉을 조성한 것은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왕권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은 불교였다. 동명왕릉 내부의 벽면 전체에는 연꽃무늬 벽화가 그려져 있다. 불교에서의 정토 삶을 상징하는 연꽃이 무려 640여 개. 여기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그 광개토대왕 시대부터 평양에 그 9개의 절을 세우는 것을 비롯해서 이 불교를 국가 전체를 통합한 하나의 새로운 그 이념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장수왕 때 이제 전성기에 도달하니까 이 시조 왕릉부터 시작해서 이 불교가 국가의 이념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하나의 작업으로 이제 연꽃 장식 벽화분이라는 고구려만의 특유한 벽화 구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통적인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평양천도를 단행했던 고구려 왕실. 시조인 동명왕과 불교를 결부시킴으로써 왕이 곧
부처라는 권위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동명왕릉 부근엔 사찰까지 지어졌다. 동양 최대의 사찰이라는 황룡사에 버금가는 규모의 정릉사. 중앙에 탑이 있고 그 주위로 건물들이 들어선 일탑 삼금당의 전형적인 고구려 사찰이다. 그러니까 이 정릉사는 고구려의 그 시조왕인 동명왕이 무덤을 옮겨올 때 4세기 말 5세기 초에 이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 앞에 능 앞에 조를 짓고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앞에 정릉사라는 조를 짓고 그 명복을 빌었다는 그 절의 이름인 정릉은 절터 발굴 당시에 발견된 질그릇에 새겨져 있던 글자다. 능을 위한 절이란 의미의 이 두 글자에는 불교의 힘을 빌어 왕권을 안정시키려 했던 고구려 왕실의 뜻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이 당시 5세기에 이제 그 중국이 남북제로 완전히 정립이 되고 내륙아시아 유연히 이제 내륙아시아를 통일한 국가로 등장을 하는 상태에서 고구려까지 이제 사강 체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이 사강 체제로 안정된 그 동아시아 정세에서 남북쪽 국가가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단합이랄까 사회적인 통합을 시도하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풍부히 하는 데 있어서는 불교가 매우 중요했고 이제 이런 흐름 자체가 고구려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 입장에서도 불교라는 어떤 정치사회 문화적인 통합체를 받아들여서 국가적인 통합과 문화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보편적 이념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그 매개체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구려의 평양 천도. 그것은 왕권 강화에 대한 의지와 불교라는 이념적 토대 위에서 이뤄진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전통적인 귀족 세력을 강력한 왕권 아래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이룬 거대한 제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거치면서 국력이 최고조로 뻗어나가고 있던 시대. 고구려가 평양을 새로운 수도로 선택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의 지리적인 조건입니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지바는 산악지대로 군사적으로는 요지였지만 경제적인 기반은 취약했습니다. 나라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반의 생산력으로는 수도의 살림살이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됐고 때문에 넓은 평야지대와 생산성을 가진 평양에 주목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평양은 바다의 면에 있어서 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평양으로의 천도는 동아시아의 중심으로서 제국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던 고구려가 더욱 부강해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427년 고구려는 마침내 평양 천도를 단행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고구려 왕실이 옮겨온 곳이 현재의 평양성은 아니었습니다. 평양성으로 옮겨간 것은 586년 평양 지역으로 천도하고도 100년이 훨씬 넘어서였는데요. 그렇다면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을 당시 도성은 과연 어디였으며 군주가 머물렀던 왕궁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평양성에서 대동강을 따라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하나의 고구려 산성을 만나게 된다. 바로 대성산성이다. 평양천도 당시 고구려의 도성이었던 대성산성. 이곳 난무는 성터 발굴 이후에 새롭게 복원된 것이다. 그러나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성문의 규모는 고구려 때의 모습 그대로다. 이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대성산성 전체. 이게 대성산 이게 427년에 그
고구려 이제 수도를 이거 이제 전으로 해서 예. 건설한 성입니다. 예. 이 남문의 성, 이 대흥산 성에 있는 정남문입니다. 정남문. 정남문에서 그러면 이 성문의 너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이 된 건가요? 육사 유적이 발굴할 때 네. 길이가 20m, 너비가 13.8m 된 문토가 발견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발굴된 그 자료에 기초해서 이렇게 남문이 지금 이렇게 훌륭 개건됐습니다. 남문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가면 곳곳에서 고구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소문봉 능선을 따라 쌓은 성벽은 전체 길이가 9km에 달했다고 한다. 1500년 전 고구려의 영광을 보여주듯 위풍당당한 모습이다. 성벽을 이루는 것은 하나하나 다듬어서 만든 고구려의 전형적인 성돌이다. 그 돌의 굵기가 크게 크지 않다는 게 아주 고구려의 특성입니다. 나중에 고려라든가 그 조선시대 되면 뭐 돌 하나가 막 이렇게 커집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작게 성에 그걸 만들었다는 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도톰하게 나온 거랑 반듯하게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그런 것점이 차이가 나고, 축성법은 만주 지역과 거의 같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성산성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터가 안악궁터다. 왕이 평상시에 머물렀던 안악궁은 전시때 사용하는 대성산성과 세트를 이루는 평지성으로 대성산의 생김새가 학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안학궁이라 불렸다고 한다. 1500년 전 이곳에 있었던 고구려 왕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사이 빈 공간에도 큰 돌이 다 있었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통시대 개념으로 치면은 2724 14칸 건물이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상당히 큰 규모죠. 예, 이 문지 자체는 굉장히 큰 규모고. 안악궁터에서는 총 3,240개 이르는 주춧돌이 발견됐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다. 고구려의 왕이 머물던 당시의 화려한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 주춧돌을 통해 왕궁의 규모와 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 궁터에 남아있는 주춧돌로 볼 때 안악궁의 건물은 모두 51채. 일직선으로 남궁, 중궁, 북궁이 있고 북궁 바로 옆엔 서궁, 동쪽엔 동궁이 배치된 구조다. 북한 최대 박물관인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엔 안악궁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고구려의 전통적인 기와 종류인 수막새를 비롯해 모서리 기와, 귀면화 등 안악궁에서 발견된 유물은 대부분 독특하고 화려한 문양의 기와들이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높이가 무려 2.1m에 이르는 거대한 침이다. 침이라고 할 때는 샘의 치자에 꼬리 밑자를 써서 그 샘의 꼬리와 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높이가 2.1m에 달하는데 그 역마로 맨 위에 이렇게 장식기화로 올려놨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와를 장식했던 안악궁의 지붕은 어떤 모습일까? 이쪽으로 뺀 거예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취재팀은 주춧돌의 배치로 지붕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이병건 교수를 찾았다. 모서리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정면과 측면의 간격이 같습니다. 이런 경우로는 우진각과 팔짝 지붕을 들 수 있는데 요거 같으면 우진각 다르면 이제 팔짝. 예. 주춧돌로 지붕의 모양을 추정하는 열쇠는 지붕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기하학적 원리에 있는데 건물 귀퉁이의 주춧돌들이 정사각형을 이루는 것은 충혈을 단 무거운 지붕인 팔짝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붕을 받치는 기둥의 모습은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는데
조형적으로 가장 안정됐다는 배흘림 기둥이다. 기둥과 지붕을 이어주는 공포는 건축물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다.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가장 발달한 다층 구조의 공포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당시에 그 당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아스카 나라 시대 정도 되는데 이 삼국의 건축 양식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규모와 그 다음에 공포 양식, 그 다음에 이 지붕의 구조 이런 거로 봐서는 상당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발달된 그런 건물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락궁의 구조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악궁은 화려한 공포를 단 배흘림 기둥이 촘촘히 세워지고 그 위에 팔짝 지붕을 비롯한 다양한 모양의 지붕을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무려 2.1m에 이르는 거대하고 화려한 치미가 건물 맨 위의 지붕에 장식됐다. 전체 38만 평방미터의 면적 위에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모두 51채. 평양성 시대를 연 고구려의 세 번째 왕궁 안학궁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했다.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후 150여 년 동안 고구려의 수도였던 대성산성과 안학궁은 건국 이래 최대 영토를 이뤘던 대제국 고구려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다. 왕이 평상시에 머무르는 궁궐과 전쟁 때를 대비한 산성. 이러한 구성은 고구려의 전통적인 도성 체계였습니다.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인 환인에서는 하고성자성과 오녀산성, 두 번째 수도인 지반에서는 국내성과 환도산성이 세트를 이루는데요. 안악궁과 대성산성으로 이루어진 평지성과 산성의 도성 체계는 이와 같은 고구려의 전통적인 성 체계가 평양천도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계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산성으로 옮겨가게 되면 너무 쉽게 평지성을 잃게 되고 전쟁이 끝난 뒤 성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평양천도 이후인 6세기 중엽 고구려는 북쪽으로 돌고래 잦은 침입에 시달렸고 남쪽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연합 세력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을 막고 왕궁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성이 필요했고 이와 같은 배경에서 건설된 것이 바로 평양성이었습니다. 평양성 천도 이후 고구려는 수, 당과 같은 중국의 왕조와 수십 년에 걸친 전쟁을 치렀고 다른 주변국들의 침입도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평양성의 성문은 단 한 번도 외부에 의해 열린 적이 없다. 고구려가 멸망하는 순간에도 평양성의 성문을 연 사람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성 안에 있던 고구려인이었다. 연개소문이 죽은 뒤 평양성에선 내분이 일어났고 결국 도선이란 승려가 나당연합군과 내통해 문을 열었던 것이다. 평양성은 단 한 번도 외부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평양성이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고구려의 성돌과 축성술에 있다. 육압사키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육압사키라는 것이 이건데 이 돌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확하게 육압이야. 근데 또 위로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이것도 육압이야. 고구려 성돌의 가장 큰 특징은 돌을 쐐기꼴로 길게 다듬었다는 것이다. 이런 모양의 돌을 한 치의 틈도 없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 성벽을 만들었다. 돌을 쌓을 때는 돌에 4귀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돌이 6개의 돌에 둘러싸이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돌이 하나 빠지더라도 주변의 돌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육합 쌓기가 가능했다는 것은 규격화된 돌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쐐기꼴 모양의 성돌로 쌓은 성벽의 뒤편엔 마름모 모양의 작은 돌을 꼼꼼하게 끼워 넣어 견고함을 더했다. 평양성 축조의 또 다른 비결은 성의 모서리 부분을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들여쌓는 것이다. 우선 이제 귀퉁이를 이렇게 들여쌌다는 것입니다. 한 칸 이렇게 들여쌌죠. 이렇게 들여쌓는 것은 고구려의 아주 특징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성을 쌓을 때는 3분의 1 정도를 굽돌이라고 그래서 밑부분을 쌓았는데 밑에를 들여쌓기를 굽돌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똑바로 쌓아 올렸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실험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냥 이것을 똑바로 쌓았던가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들여쌓은 거 했을 때는 그 강도면에서 들여쌓은 것이 훨씬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또한 평양성의 대부분은 강변의 안반층을 기초로 쌓아 올렸는데 이렇게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는 것은 고구려 축성술의 기본이었다. 이 대동강을 면한 이쪽, 특히 이 내성 이쪽으로는 쭉 이 대동강 바닥이 이런 바위돌로 쭉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위돌 밑에다가 그 기초로 해서 이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성벽이 상당히 든든했고 또 연간한 이런 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연 피해를. 그래서 성벽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평양성의 칠성문은 고구려 성의 뛰어난 방어 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칠성문의 입구에 동그랗게 튀어나온 것은 고구려 산성에서 대표적인 방어 시설로 치 혹은 적대라고 불린다. 왼편의 경우에는 산기슭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측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에서 툭 튀어나온 성벽을 쌓아가지고 이 적을 방어하는 시설을 구축했는데 이 오른편의 경우에는 산기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측면 공격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런 시설을 적대라고 합니다. 이 성 안쪽으로 적군이 들어올 때 성 양편의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성문의 어떤 그 방어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옹성은 성문 밖에 반원형으로 쌓은 성으로 성문에 접근하는 적을 한 곳에 몰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성문으로 들어오는 적을 좌우에서 공격할 수 있는 치와 옹성은 고구려인들이 고안해낸 뛰어난 성 방어 시설이었다. 이외에도 평양성엔 또 한 가지 독특한 방어 시설이 남아 있다. 산성의 높은 지대에서 주로 보이는 이 시설은 황이란 것으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산성의 안쪽과 바깥쪽에 파놓은 커다란 구덩이를 뜻한다. 평양성엔 자연해자가 없는 내성의 서쪽 부분에 이러한 황을 만들어 놨다. 평양성은 이러한 황과 자연해자,
겹겹이 쌓은 성벽이 다중 방어망을 이루고 있다. 침입을 하더라도 거기서 방어로 해서 중성 안에서 또 방어하고 또 내성에서 방어하고 최후로 북성까지 가서 방어할 수 있도록 그 설계가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 전쟁 때에도 적군이 나성 안으로까지 들어온 적이 있는데 복병을 설치했다가 다시 물리치고 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사중 방어망을 형성한 그러한 특수한 도성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탁월한 축성술이 평양성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평양의 서쪽 룡강군 오석산엔 또 하나의 고구려 산성인 황룡산성이 남아있다. 외부 취재팀의 처음으로 공개되는 황룡산성. 566m 높이인 오석산의 능선을 따라 6.6km의 성벽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성벽의 높이는 4에서 5m에 이른다. 소문. 이 황룡산성이 위치한 이거 오석산은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면서 산세가 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앞줄 보게 되면은 서남 방향에서 이거 평양으로 들어가는 이 길목이 여충지면서도 읍방산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기에 서남 방향에서 평양으로 침입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이거 평양성의 위성으로서 이게 오석산에 황룡산을 쌓게 됐습니다. 황룡산성의 성벽에도 들여쌓기, 육합쌓기와 같은 고구려의 전통적인 축성술이 고스란히 쓰였다. 평양성과 같은 방어시설 역시 다양하게 남아있다. 남문엔 반원형의 옹성이 원형에 가까울 정도로 잘 보존돼 남아있다. 외적이 평양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뛰어난 방어시설을 갖춘 평양성의 위성들을 겹겹이 지나야 했다. 도성으로 가는 길목의 요소요소에 쌓은 이 같은 위성들은 물샐 틈 없는 수도 방위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국내성에 있을 때부터 도성 주변을 둥글게 감싸는 환상 방어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평양으로 전도한 이후에도 이 평양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각 방면마다 이 거대한 방어성을 구축해서 둥근 환상의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황룡산성 같은 경우는 이 대동강을 따라서 서쪽에서 평양성으로 공격하는 그런 적군을 방어하기 위한 위성 방어 체계의 성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평양의 해양 관문이자 서쪽 위성이었던 황룡산성을 비롯해 평양성은 청룡산성, 황주성 등 여러 개의 위성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그 치밀한 위성 방어 체계의 마지막이 바로 평양성이다. 독특한 축성술로 쌓은 견고한 성벽과 뛰어난 방어 시설, 자연지세를 최대한 이용하는 고구려인들의 지혜가 결집된 난공불락의 요새. 평양성은 산성의 나라 고구려에서도 가장 발전된 형태의 도성이었다. 고구려의 뛰어난 축성술과 방어 체계가 총집결되어 있는 평양성. 그 가치는 군사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평양성의 내부는 4개의 구획으로 나뉘는데 중심에는 왕궁이 위치한 내성, 그 주변에 왕궁을 보호하는 북성, 관청들이 들어선 중성,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사는 외성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왕궁과 산성, 백성들의 거주 공간이 각기 따로 나뉘어 있었던 이전의 성과는 달리 평양성은 성 안의 모든 도시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최초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평양성 시대에 이르러 도성은 비로소 백성들의 생활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됐고 한나라의 수도이자 명실상부한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의 역사적 가치는 바로 그러한 흔적들과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평양성에 외성이 있었던 곳은 대동강 하류의 평야지대다. 전체 면적은 730평방미터로 평양성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대동강이고 보통강이고 여기가 북성, 내성, 중성, 여기가 외성인데 특히 외성은 이 일반인들이 거주를 했던 막 그런 이제 공간이고 1500년 전 고구려 서민들이 살던 외성의 모습은 19세기에 그려진 평양 성도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지금과는 달리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북성을 지나 내성, 중성을 지나면 외성인데 실제보단 훨씬 작게 표현돼 있다. 외성 지역엔 고구려 시대부터 있었다는 운하가 마을을 관통해 흐르고 있다. 또 외성 지역은 특이하게도 성 전체가 네모 반듯한 구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사각형의 구획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려져 있고 그 사이론 곧은 길이 나 있다. 취재팀은 이 외성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통하는 이 운하인데 이게 이제 약 3km 정도 됐던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토성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돼 있는 구암유고. 조선 중기학자인 한백겸이 1607년 당시의 외성 지역을 직접 조사해 그린 것이다. 요 정양문 앞에 그 양명포 여기에서,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요 십자 모양으로 골목길이 나 있습니다. 요건 1.6m. 한백겸의 그림 속 외성은 마치 지금의 신도시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가 나 있다. 한백겸은 그 가운데 가장 작은 도로가 1묘로, 즉 폭이 1.4m라고 기록해 놓았다. 그 다음 넓은 것이 가장 작은 도로의 3배인 3묘로이고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대로는 9묘로, 그러니까 도로의 폭이 12.6m에 이른다. 성문을 중심으로 대로를, 간선도로를 만드는 등 아주 짜임새 있는 도시 설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 평양성은 신라왕경과 함께 아마 우리나라 도시 설계에서는 가장 모범이 되는, 가장 훌륭한 도시 설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평양성에 이처럼 발달된 도로망이 갖춰져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단서는 고구려 고분 벽화의 수레 그림이다. 고구려 고분엔 18개의 벽화에 40여 대 이르는 수레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수레가 고구려인들의 생활에 광범위하게 이용됐음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갖가지 물품을 실어 나르는 운송의 수단이었다. 수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외출용 수레도 있지만 짐차라든가 또는 여성용 수레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짐차 수레의 활용을 보면은 고구려가 매우 상업적으로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에는 동시와 서시라는 거대한 시장도 있었고 또 조양 쪽에는 거대한 국제시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의 평양 지역에 있던 장안성 외성 지역에는 도로 유적들이 있습니다. 큰 도로에는 6대의 수레가 동시에 다닐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고구려의 수레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이런 도시를 구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해남도 신원군에 위치한 장수산성. 평양성의 운송 체계를 뒷받침한 고구려의 기술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다. 고구려 시대에 쌓은 이 산성 안에선 독특한 시설이 발굴됐다. 고구려의 대장간인 쇠부리터가 그것이다. 고구려 성엔 이렇게 곳곳에 쇠부리터가 있었고
당대 최강을 자랑했던 각종 무기류는 물론 수레와 같은 생활기구들도 생산해냈다. 이러한 앞선 기술력이 고구려의 산업과 교역에 든든한 기반이 됐던 것이다. 고구려의 발전된 제철 제강 수공업의 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 사람들은 산성 안하게 도초에 세부리토를 만들고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와 그리고 농업 생산, 군력을 발전시키는 데서 이 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리토를 놓고 보아서도 고구려의 강대한 그러한 군력과 군사력, 생산력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도로망과 운송수단을 이용해 고구려인들은 넓은 대륙으로 달려나갔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왕성한 정복활동을 통해 이뤄낸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는 그대로 경제활동의 무대가 됐다. 이렇게 활발한 교역을 통해 고구려는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평양성 외성은 고구려가 누렸던 그러한 풍요로움의 산물이었다. 고구려의 국력이 절정에 이르렀던 평양성 시대. 외성의 인구는 무려 17만 명에 이르렀고 마치 지금의 신도시처럼 잘 정비된 이곳 외성에서 백성들은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 고구려 고분의 벽화들엔 이와 같은 당시의 생활상뿐 아니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룩한 고구려인들의 다양한 문화와 수준 높은 정신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북한 최대 박물관인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고구려 유물을 통해서도 취재팀은 그러한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1500년 전 동아시아 최강의 국력과 경제력, 문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고구려의 찬란한 흔적이었다. 평양 지역은 이제 고조선 이래로 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이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고, 또 동북아 지역 전체의 지형을 놓고 본다면은 이 서해를 통해서 또 이 압록강을 거치는 이 육로를 통해서 해로나 육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서 이 만주 지역하고 한반도 중북부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그 전략적 요충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경우에는 바로 평양으로 도성을 천도하면서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어떤 그 거점을 구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이 동북아 일대에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한 그런 흔적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구려 평양성. 이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은 뒤 고구려는 반만년 한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시대를 열었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은 오늘까지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호령했던 대제국 고구려의 힘과 문화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최고의 국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고조의 문화를 이루었던 고구려의 평양성 시대. 취재팀은 이번 평양답사를 통해 고구려의 그 찬란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은 고구려의 혼과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역사 도시이자 최고의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평양도 우리의 경주처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자신들의 역사라는 중국의 주장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지금, 고구려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구려 수도 평양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어쩌면 그것은 고구려 역사의 중심이 바로 우리 한반도라는 사실을 세계에 확인시키고 1500년 전의 고구려를 우리 안에 다시 부활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